네, 시간이 되었으니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선 화면 공유를 하고 네,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잘 나오고 있네요. 자, 오늘 살펴볼 거는 이제 수능 비문화 문제인데요. 제가 직접 출제한 그런 문제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출제한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세 가지만 얘기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만 얘기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요즘 트렌드예요. 요즘 수능 국어의 트렌드? 음, 요즘 수능 국어의 트렌드가 어떠냐면 뭐 여러 가지 트렌드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수리적 사고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수리적 사고가 뭘 말하는 거냐면 수식이나 아니면 수식을 주거나 아니면 비례나 반비례 관계를 주고 증감을 판단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어떤 게 나왔었냐면 한 몇 년 전 수능이었나요? 그게 만유인력 지문이 한번 나왔었는데 만유인력 식을 주고 막 뭐가 증가할 때 뭐 만유인력이 증가한다 뭐 이런 걸 판단하는 거예요. 뭐가 A가 증가할 때 B가 뭐 감소한다 이런 거를 맞는지 틀린지 판단하는 그런 것이 요즘 트렌드고요. 이러한 것이 트렌드가 된 이유를 생각해 보면 물론 수리적 사고가 이제 중요한 그런 사고력이다 보니까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어려운 선지를 만들기에 되게 유용해요. 이런 수리적 사고가 수리적 사고를 이용한 문제를 내면 어려운 선지를 만들기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평가원이 문제를 낼 때, 굳이 많은 고민을 하지 않고도 이런 수리적 사고를 이용한 문제를 내면 어려운 문제를 낼 수도 있고, 또 난이도 가늠도 돼요. 이렇게 되면 수리적 사고를 써서 내면은 애들이 어려워하겠구나. 이렇게 난이도도 가늠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이제 이 난이도 가늠이 된다는 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면 1등급 커트라인, 이런 등급 커트라인을, 평가원은 잘 맞춰야 되는데, 그런 걸 맞출 때 있어서 이렇게 이런 수리적 사고의 문제를 내면 애들이 어느 정도로 어려워할지가 대충 감이 오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 이유로 요즘 트렌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수능 특강이 또 최근에 한 달 전쯤인가요? 그때 나왔던 것 같은데 수능 특강 독서를 보시게 되더라도 이런 수리적 사고를 이용한 문제가 굉장히 많음을 알 수 있어요. 수리적 사고를 이용한 지문이 또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것을 보실 수 있고 아무래도 물론 반영 비율이 70%에서 50%로 줄었나요? 수능 국어가? 뭐 그렇긴 하지만 여전히 반영이 잘 되고 있다 보니까 수능 특강의 기조가 그대로 갈 거란 말이죠. 수능에. 그래서 어떻게 보더라도 수리적 사고가 요즘 트렌드다. 심지어 수능 특강에서도 이런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오늘의 지문도 그런 트렌드를 반영했죠. 여기 보시면 3번 문제 5번 보세요. 어? 복소기하학과 대수기하학에서의 F의 차수가 4일 때의 ZF의 기하학적 형태의 오일의 지표보다 G의 차수가 5일 때의 ZG의 기하학적 형태의 오일의 지표가 더 크다. 자, 이렇게 뭐가 더 큰지 판단하지. 여기서 이 나에서 나오죠. 오일러 지표는 n이 클수록 더 작다. 그러니까 이런 어, 증가 감소하는 이런 관계들을 주고 뭐가 증가할 때 뭐가 감소하는 하여튼 n이 클 때 오일러 지표가 더 작은 이런 관계를 주고 이런 선제에서 판단하라고 하는 그래서 이러한 트렌드를 반영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를 정말 잘 냈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배경 지식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오늘 지금 약간 어, 말이 좀 꼬이고 있는데 이게 혼자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말하기가 쉽지 않네요. 원래 이제 같이 스터디를 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거 혼자 하려니까 이게 참 쉽지 않네요. 그래서 두 번째는 배경 지식입니다. 그래서 말이 좀 꼬일 수 있다는 점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배경 지식인데 어, 수능에서 배경 지식이 얼마나 필요한가? 이게 되게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수능 국어에서 배경 지식이 필요한가? 어, 아마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능 국어에서 배경 지식이 왜 필요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왜냐면 지문에서 다 알려주니까요. 그렇지만 뭐 각 분야에
기본적인 상식 정도는, 그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평건. 그래도 이 정도는 알아야 되지 하는 뭐 그런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웬만하면 지문에서 다 설명을 해요. 그렇지만 더 알면 당연히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제가 낸 지문처럼 이런 수학 지문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그래도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저에게 조금 더 유리한 면이 있겠죠. 왜냐면 저는 뭐 쉴 때도 막 그 수학적인 것들을 보면서 쉬니까. 하여튼 수학에 대해서 이것저것 많이 찾아보고 이것저것 많이 공부해보고 아무래도 제가 그랬다 보니까 어, 수학 지문이 만약에 물론 수학 지문이 수능에는 안 나오지만 만약에 나온다고 한다라면 저한테 유리할 수밖에 없겠죠. 또 뭐 과학 지문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지문 또 과학고 친구들한테 유리한 거고. 또 뭐 어쩌면 언어학 지문도 잘은 안 나오지만 언어학 지문도 가끔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지문은 뭐 그래서 아마 외고나 국제고 이런 학생들이 유리하겠죠. 그래서 더 알면 당연히 유리한 거예요. 뭐 더 안다고 나쁠 건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이 배경 지식을 더 알려고 뭔가 공부를 해야 되는가? 예를 들어서 어 경제 분야의 비막 지문이 뭐 자주 나오니까 그렇다고 막 경제 막 맨큐리 경제학 이런 막 경제 대학 서적을 사서 공부할 건가? 아니면 뭐 경제라는 과목이 고등학교도 있으니까 경제 문제집을 사서 공부할 건가? 또 이럴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되게 본 재밌는 그런 얘기가 하나 있었는데 소설 지문 이제 이건 지금 얘기하는 건 비문학이고 문학에는 이제 소설 지문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소설 지문을 잘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한 글을 봤었는데 소설 지문을 잘 읽으려면 우리가 이것저것 경험을 많이 해봐야 된대요. 왜냐면 소설 지문은 여러 사람들의 경험에 대한 얘기니까 소설 지문을 잘 읽으려면 여러 경험을 많이 해봐야 된대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경험을 많이 해보면 도움이 되는 건 맞긴 한데 그렇다고 막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연인과의 연인의 이별을 다룬 그런 소설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험을 느끼기 위해서 직접 이별을 해볼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배경 지식을 막 직접 소설 지문 같은 경우에 직접 경험해서 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수능 그거 공부한다고 막 소설 지문에 있는 걸 다 경험해 보기는 어렵고 결국 어떻게 되냐? 그냥 소설 문제들을 많이 풀어야 되는 거예요. 뭐 EBS 문학에 있는 소설들 보고 기출에 나온 소설 문제들 풀고 이러면서 그런 경험들이 쌓이는 겁니다. 이 소설 문제는 이런 경험에 대한 게 나오는 거구나. 또 비문학도 마찬가지죠. 비문학도 기출과 EBS 정도면 뭐 비문학이든 문학이든 기출과 EBS 정도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어떤 배경 지식이. 기출에 있는 비문학을 볼 때 기출에 있는 뭐 비문학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평가원이 된 문제들은 정말 잘 쓴 글이란 말이에요. 비문학 문제를 보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글들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지식들이 쌓이게 됩니다. 정말 잘 이해시키려고 정말 잘 써놓은 글이기 때문에 그런 기출들을 보게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지식이 습득돼서 굳이 막 내가 경제학 지식을 익히려고 막 경제 막 서적을 사서 공부하지 않아도 기출 정도면 충분하다는 거죠. 또 EBS가 연계되니까 EBS 뭐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뭐 이 정도면 충분하다. 기출과 EBS 정도면 충분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 말이 계속 꼬이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 수학 지문 출제에 대한 얘기예요. 수학 지문 출제. 어, 수능에서 어떤 분야의 지문이 나온지를 보면 단골 소재들이죠. 단골 소재. 뭐 과학 분야의 지문 단골 소재고 기술 분야의 지문. 기술 정말 자주 나오죠. 경제가 이번 수능에 나왔었나요? 경제가 나왔어. 하여튼 그렇고 경제도 아주 자주 나오는 단골 소재죠. 철학도 뭐 자주 나옵니다. 이번 수능에 뭐가 나왔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다음에 뭐 예술도 자주 나오죠. 법, 그죠? 뭐 과학, 기술, 경제, 철학, 예술, 법. 뭐 이런 게 아주 단골 소재잖아요. 또 심지어는 언어학 지문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언어학 지문. 뭐 자주는 안 나오지만 이번 수능에는 과학 하나 하여튼 잘 기억이 안 나요. 일단 넘어가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지문이 나오고 있는데
수학 분야 지문을 안 낼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수학 분야 지문을 왜 안 내는가? 어,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평가원이 만약에 제 영상을 볼 리가 없겠지만 혹시나 보게 된다면 수학 지문 좀 출제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학 지문 진짜 보세요. 이게 요즘 트렌드가 수리적 사고라고 했잖아요. 요즘 트렌드가 수리적 사고라고 했는데 이런 수학 지문을 내면 이런 트렌드 마음껏 반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좀 수학 지문 좀 출제를 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과학, 기술, 경제, 철학, 예술, 법, 언어, 뭐 이런 거 다 내는데 온갖 분야가 다 나오는데 진짜 막 음악도 나온다니까요. 온갖 분야가 다 나오는데 왜 수학은 안 나올까? 이런 아쉬움을 얘기하면서 또 지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세 가지 얘기. 요즘 트렌드에 대한 얘기였고 또 배경 지식이 필요한지, 배경 지식을 어떻게 얻을 건지, 또 수학 지문 출제를 해야 된다. 이런 세 가지 얘기를 하고 세 가지 얘기 너무 길었네요. 10분이 지금 넘어갔는데 이제 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제자는 저고요. 출제자는 제가 출제를 했고 이거 출제하면서 되게 재밌었어요. 이게 진짜 이 문제를 내본다는 게 되게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이 문제를 내다 보니까 이 수능 국어 실력도 많이 는 것 같고 문제를 내면서 또 수학 실력도 늘었어요. 이걸 또 지문을 쓰면서. 그래서 어떤 시험을 준비할 때 좀 여유가 있으시면 문제 한번 내보는 거. 예를 들어서 토플을 준비하는데 토플 문제를 내본다?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문제를 내보시는 거 굉장히 좋은 일이다. 제가 문제를 또 내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또 자이스토리도 샀어요. 자이스토리도 사서 어쨌든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좀 문제를 잘 낼 수 있는 거니까 자이스토리도 사서 좀 풀고 학원에서 준 문제들도 많이 풀고 그래서 비문학 문제를 많이 푼 또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제한 시간은 8분으로 줬는데 이 정도면 좀 사실 긴 편이거든요. 제한 시간 8분 정도 비문학 지문 중에서도 좀 긴 편인데 제가 낸 지문이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아무래도 8분 정도면 되지 않을까, 8분 정도 좀 길게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한 시간을 길게 줬습니다. 자, 그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유클리드 기하학은 유클리드 공간에서 일어나는 기하학적 현상을 탐구하는 분야이다. 원과 직선이 어떻게 만났는지, 구와 평면이 어떻게 만났는지는 유클리드 기하학의 기본적인 내용이다. 그러나 유클리드 기하학을 통해서 평면 곡선의 기하학적 형태를 분류해내는 일은 매우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소 기하학과 대수 기하학과 같은 새로운 종류의 기하학이 필요하다. 1문단 읽었죠. 1문단은 수능 국어에서 비문학 지문의 특성상 1문단이 굉장히 중요해요. 1문단은 굉장히 중요한데 보통 1문단은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냐면 보통 1문단은 전체적인 글의 개요를 알려줍니다. 전체적인 글의 개요. 그래서 1문단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문단을 읽을 때는 좀 더 천천히 읽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1문단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진짜 혼자 이렇게 영상을 찍어보니까 온라인 수업 하시는 선생님들의 이게 마음이 느껴져요. 이게 참 쉽지 않네요. 온라인 수업 하시는 선생님들 대단하십니다. 이게 느껴지네요. 막 말이 꼬이고 막 이런 게 느껴지네요. 하여튼 1문단은 전체적인 글의 개요가 나오는 문단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서 조금 천천히 이렇게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1문단의 내용을 보게 되면 유클리드 기하학은 이게 참 친숙하죠, 우리에게. 그래서 역사적으로 유클리드 기하학은 이제 계속 연구가 되던 분야인데 굉장히 좀 오래된 분야죠. 우리 친숙한 분야고. 그런데 이런 유클리드 기하학을 통해서는 평면 곡선의 기하학적 형태를 분류해내는 일은 매우 어렵대요. 그래서 이런 복소 기하학과 대수 기하학과 같은 새로운 종류의 기하학이 필요하다. 자, 이걸 읽으면 이제 1문단을 읽으면서 앞으로 어떤 내용이 진행될지를 대충 예측해요. 완벽히 예측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대충 이 정도 흐름이겠거니 하고 예측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클리드 기하학과 복소 기하학, 대수 기하학을 비교 대조하는 그런 내용이겠죠, 아마. 그쵸? 또 뭐가 나오겠어요? 평면 곡선의 기하학적 형태를 분류해내는 일. 이거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예측을 대충 해가면서 글을 읽게 되면 되게 수월하게 읽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문단은 전체적인 글의 개요가 나오기 때문에 좀 천천히 읽을 필요가 있고, 또
1문단을 읽으면서 어느 정도 이런 내용이 나오겠구나. 이런 예측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문단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x와 y를 변수로 갖는 다항식 f에 대하여 zf를 f가 0이 되도록 하는 유클리드 평면에서의 좌표 x, y를 모아놓은 집합으로 정의하자. f가 2차식일 때 2차 곡선 zf의 기하학적 형태가 타원, 포물선, 쌍곡선 중 하나가 된다는 것은 고대 그리스 때의 아폴로니우스가 알아낸 사실이었다. 이거 정말 오래됐네요. 일단 여기까지 읽었죠. 그래서 지금 ZF가 어떻게 정의되는지를 보면 다 말로 풀었어요. X와 Y를 변수로 가는 다항식 F가 있는데 ZF가 그때 뭐냐? F가 0이 되도록 하는 유클리드 평면에서의 좌표 X, Y를 모아놓은 집합으로 정의하자. 참 말이 어렵죠. 원래 수학에선 이렇게 말이 긴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수학에서 만약에 수학 책에서 이 내용을 봤다면 어떻게 써 있을 거냐?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ZF는 어떻게 정의되냐? 정의할 때 이렇게 쓰죠. 어떻게 정의되냐? x, y를 모아놓은 건데 x, y는 R2에 있고 R2에 속하는 원소고 어떤 조건을 만족하냐면 fx, y는 0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어디서? 유클리드 기하학에서는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원래였으면 수학적 폭인 이런 건데 이런 거를 수능 국어 지문에다가 이런 말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말로 풀어 쓰는 거예요. x와 y를 변수로 가는 다항식 f에 대하여 zf를 f가 0이 되도록 하는 유클리드 평면에서의 좌표 x, y를 모아놓은 집합으로 정의하자. 이렇게 풀어 쓰게 되는 겁니다. 이런 수식을 쓸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뭐 f가 2차식일 때 2차 곡선 zf의 기하학적 형태가 타원, 포물선, 쌍곡선 중 하나가 된다는 것은 고대 그리스 때의 아폴로니우스가 알아낸 사실이었다. 굉장히 오래됐네요. 아마 이 원뿔 곡선으로부터 알아낸 거겠죠. 옛날에는 이제 원뿔 곡선에서부터 이런 2차 곡선이 나오게 되었으니까. 자, 그래서 사실 이런 거를 원래 좀 알고 있었다면 되게 수월하게 읽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수학적 지식이 있다면 이런 말들이 좀 더 쉽게 느껴질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학 선택 과목 중에 기하를 공부하신 분이라면 뭐야 2차 곡선? 타원, 포물선, 쌍곡선? 그 중에 하나 되겠지. 이런 거 당연하게 받아들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경 지식이 필요 없는 시험 맞아요. 맞는데 좀 알면 유리하다. 이런 생각은 해볼 수 있는 거죠. 뭐라도 좀 알고 있으면 유리하다. 라는 것이죠. 자,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F가 3차식일 때의 3차 곡선 ZF의 기하학적 형태가 몇 가지 나오는지는 당연하게도 수학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자, 그쵸? 지금 2차식일 때는 타원, 포물선, 쌍곡선 이렇게 세 가지가 된대요.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된다. 그러면 당연히 3차식일 때는 어떤가? 이런 거에 대해서 수학자들이 관심을 가지게 됐겠죠. 17세기 말 뉴턴은 뉴턴 정말 대단해요. 뉴턴은 3차 곡선의 분류도 했습니다. 정말 온갖 분야에 다 기여를 했죠. 17세기 말 뉴턴은 72개의 기하학적 형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이후 6개의 추가적인 형태가 더 발견되었다. 자, 그래서 72개의 6개, 총 78개가 발견된 거죠. 유클리드 기하학에서의 ZF는 F가 3차식인 경우만 하더라도 경우가 너무 많고 복잡하다. 자, 지금 3차식이기만 했는데도 지금 78개가 나오잖아요. 45차식 이렇게 가면 답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지만 복속 기하학과 대수 기하학에서는 ZF의 기하학적 형태가 F의 차수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유클리드 기하학에서는 ZF가 F가 3차식이기만 해도 너무 경우가 많아. 78개의 경우가 있다고 했죠.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복소 기하학과 대수 기하학에서는 ZF 기하학적 형태가 F의 차수에만 의해서만 결정된다. 그러면 F의 차수에 의해서만 결정되니까 F 차수가 뭐 3이면 무조건 이거. F 차수가 4면 무조건 이거. 경우가 하나라는 거죠. 지금 유클리드 기하학에서는 F가 3차식일 때 78가지 경우가 있었는데 여기선 F 차수가 3, 그러니까
FHS가 3일 때, 한 가지 경우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자, 굉장히 유리하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겠어요? 유클리드 기하학에서는 어렵고 복소기하학과 대수기하학에서는 할만하다. 이랬으니까 이제 복소기하학과 대수기하학 얘기가 나오겠네.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1문단에서도 또 어떻게 읽었어요? 유클리드 기하학과 복소기하학, 대수기하학이 비교 대조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고 읽었으니까 2문단의 마지막 문장을 보면서 3문단부터는 이제 복소기하학, 대수기하학 이런 얘기가 나오겠네. 또 ZF의 기하학적 형태가 FHS에서만 결정되는 게 뭐 무슨 말인지 이런 게 설명되겠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나올 내용이 무엇인지 좀 예측을 하면서 읽는 거. 물론 이제 뭐 완벽히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대충 뭐 이 정도 나오겠네 하면서 읽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일인 것이죠. 자, 3문단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단. 복소기하학과 대수기하학에서는 복소 평면에서 발생하는 기하학적 현상을 연구하는 분야이다. 복소 평면에서 발생하는 기하학이래요. 변수가 실수값만을 가질 수 있는 유클리드 기하학과는 다르게 복소 기하학과 대수 기하학에서는 변수가 복소수 값을 가질 수 있다. 유클리드 기하학에서는 실수만 되는데 복소 기하학과 대수 기하학에서는 복소수도 된대요. 좀 더 확장이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러나 변수가 복소수 값을 가지는 것만으로는 강력한 이론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공간을 콤팩트화하여 다루게 된다. 공간을 콤팩트화한다. 복소수 값만 가지는 것은 부족하다. 공간을 콤팩트화하여 다루게 된다. 콤팩트화가 뭐지?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근데 뭐 콤팩트화를 모른다고 해서 막 이렇게 쫄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읽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간을 콤팩트화하여 다루게 되면 복소 평면 대신 복소 사양 평면이 얻어지며 변수가 하나 늘어나서 3개가 된다. 자, 공간을 콤팩트화하여 다루게 되면 복소 평면 대신 복소 사양 평면이 얻어진대. 근데 변수가 하나 늘어나서 3개가 된다? 자, 그러면 복소 평면은 어땠다는 거예요? 변수가 하나 늘어나기 전에는 2개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안 써준 거예요. 복소 평면은 변수가 2개다 이런 말은 안 써주고 하나 늘어나서 3개가 되면 그 복소 사용 평면이 얻어지면 변수가 하나 늘어나서 3개가 된다? 그럼 복소 평면은 변수가 2개구나. 이런 거를 좀 추론을 하라는 거죠. 써주는 게 아니라. 물론 뭐 전공 서적 같은 데는 써주겠죠. 복소 평면은 변수가 2개. 그렇지만 수능 국어지문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 다 써주는 게 아니라 좀 독자가 좀 추론을 해라 이런 것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x1, x2, x3를 변수로 가는 방식 f에 대하여 ZF를 f가 0이 되도록 하는 복소 사용 평면에서의 좌표 x1, x2, x3를 모아놓은 집합으로 정의하자. 자, 이것도 아까 뭐랑 지금 되는 거야? 아까도 ZF가 어떻게 정의됐어? 아까 ZF 정의가 여기 이렇게 나왔었죠. x, y를 변수로 하는 당시 f에 대한 ZF를 f가 0이 되도록 하는 유클리드 평면에서 좌표 x, y를 모아놓은 집합으로 정의하자. 이렇게 돼 있었는데 자, 이번에 똑같은 구조죠. 뭐 이거에 대해서 뭐 f가 0이 되도록 하는 뭐 이거 좌표를 모아놓은 집합을 정의하자. 아까랑 뭐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구조죠. 문장이. 조금 다르죠. 자, 이것도 아까처럼 한번 수식으로 써볼게요. 원래는 이런 수식일 거예요. 원래는 만약에 전공 서적을 본다면 원래는 이런 수식으로 써 있었을 거라는 거죠. 자, 어떻게 써 있었을 거냐? ZF는 정의된다로 나타내는 이 표시죠. 이 등호 옆에 이렇게 점 2개 찍는 거는 이렇게 정의된다 이런 걸 나타내는 거죠. 어떻게 써 있었을 거냐면 x0, x1, x2 근데 이게 어디 들어가요? P2에 들어간대요. P2 P에 이 칠판 볼드체를 어떻게 적는지 모르겠는데 R은 이렇게 적는 건데 R은 이렇게 적는 건데 P는 어떻게 적는지 잘 모르겠어요. P는 그래서 그냥 P를 적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막 칠판 볼드체가 막 Q는 막 이렇게 적고 그러잖아요. Q는 막 이렇게 적나? 뭐 C는 뭐 이렇게 적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P는 어떻게 적는지 잘 모르겠네. P는 뭐 이렇게 적나? 하여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적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P2가 뭐냐면 지금 P2가 복소 사용 평면이요. 복소 사용 평면이 P2고
아까 뭐였어요? 유클리드 평면. 유클리드 평면이 요 R2인 거죠, R2. 자, 그래서 X0, X1, X2 이런 순서상 P2에 들어가는 어, 그러한 순서상 대해서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 F, X0, X1, X2가 0이어야 된대요. 자, 이건 어디서요? 복소기하학과 대소기하학에서죠. 복소기하학과 대소기하학에서 Z4 이렇게 적어 있는다는 것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래는 이렇게 써 있는 내용일 거예요. 원래는 이런 수식으로 써 있겠죠. 그렇지만 수능 국어 이런 수식을 냈다가는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막 언론에서 막 수능 국어에서 막 복잡한 수식을 내 논란 막 이런 기사가 뜰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 국어에서는 이런 수식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수식이 나오기도 했어요. 그 BIS 지문이었나요? 아마 수능에 나온 지문일 텐데 BIS 지문 봤을 때 막 그 수식이 써 있었어요. 물론 그렇게 수식이 대놓고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뭐 간단한 경우 그냥 뭐 곱셈, 나눗셈, 뭐 덧셈, 뭐 사칭연산 정도 하는 정도는 수식을 주기도 하고 하지만 이런 수식을 줬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렇게 글로 쓰는 거죠. 이렇게 내면은 낼만 하다니까요. 평가원분들이 이거 보고 배우셔야 돼요, 이거. 이렇게 내면 낼만 해요, 이거. 수식을 이렇게 써놓으면 낼만 합니다, 이거. 평가원분들이 꼭 이런 문제를 내셨으면 좋겠어요, 수능에. 수학도 지금 나올만 합니다, 제가 볼 때. 수식을 쓰면 안 되지만, 저런 복잡한 수식을 쓰면 안 되지만, 다 이렇게 풀어서 쓰면, 그 정도면 낼만 해요, 제가 볼 때.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은 수식을 풀어서 쓴 거다. 제가 풀어서 쓴 거예요. 저 수식을 보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f의 차수가 d이면, ZF는 종수가 G는 2분의 D-1, D-2인 콤팩트 리만 공면이 된다. 자, 수식 바로 나왔네요. 이 정도 수식은 쓸만하다라는 거죠. 이 정도 수식은 중학교 때 배우는 거잖아요. 이 정도 수식은 쓸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F의 차수가 D면 ZF는 종수가 뭐지? 종수는 사실 뒤에 설명이 있긴 하지만, 그냥, 사실, 설명이 없죠. 뒤에 독서에 종수는 뭐 설명이 딱히 없네요. 하여튼, 물론 이제 종수가 G인 하여튼 설명이 있다고 봐야 되나? 하여튼 근데 설명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종수가 뭐지? 뭐 이런 정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막 그렇다고 쫄 필요는 없어요. 종수가 뭔지 몰라서 못 푸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할 필요 없고 그냥 종수가 뭐 그런가 보다. 뭐 차수가 그런가 보다. 그래도 차수가 뭔지 감이 안 올 수도 있잖아요. 차수는 뭐 당연하시게 차수는 수학에서 우리가 배우는 건데 차수가 뭔지 감이 안 올 수도 있잖아요. 차수가 뭐지? 그리고 뭐 ZF는 종수가 뭐지? 뭐 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F의 차수가 D면 ZF는 종수가 G는 2분의 D-1, D-1인 콤팩트 리만 공면이 된다. 또 콤팩트 리만 공면? 이런 어려운 단어가 나왔다고 쫄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뭐 그런 게 있나 보다 하고 넘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뒤에서 뭐 설명해주나? 뭐 설명해주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종수가 G인 콤팩트 리만 공면의 기하학적 형태는 구멍이 G에 있는 구와 같다. 설명을 좀 해주네요. 종수가 G인 콤팩트 리만 공면의 기하학적 형태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근데 어떻게 설명해주냐면 구멍이 G에 있는 구와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네요. 참 말이 좀 어렵습니다. 종수가 G인 콤팩트 리만 공면의 기하학적 형태.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냥 그런 게 있나 보다. 뭐 종수가 G인 콤팩트 리만 공면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그거의 기하학적 형태가 구멍이 G에 있는 구멍이 G에 뚫린 구랑 똑같대요. 참 어렵죠. 그래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뭐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막 엄청 잘 모르는 단어가 나왔다고 쫄 필요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뭐 문제는 풀만 합니다. 자, 예를 들어주네요. D는 1 또는 2이면 ZF의 기하학적 형태는 9와 같고, 자, D는 1 또는 2면 어떻게 돼요? 지금 G는 2분의 D-2씩 집어넣으면 D는 1이면 G가 0이잖아요. D는 2여도 G가 0이잖아요. 그러니까 종수가 G인
컴팩트 리만 공면의 기하학적 형태는 구멍이 G에 있는 구와 같다고 했으니까 G가 지금 0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멍이 0개 있는 구와 같다? 그냥 구와 똑같다는 거죠. 얘를 지금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얘를 보면서 그냥 이해할 만한 거죠. 뭐 D는 1이네? 그럼 1 집어넣으면 G는 0이네? 그러면 종수가 0인 컴팩트 리만 공면의 기하학적 형태는 구멍이 0개 있는 구와 같다? 그냥 구랑 똑같은 거네. 그리고 D는 3이면 어때요? ZF 기하학적 형태는 구멍이 1개 있는 구와 같다. D는 한 3번, D는 3 집어넣어볼까요? 2분의 3-1은 2고 3-1은 1이니까 2분의 2 곱하기 1? 1이네. G는 1인 콤팩트 리만 공면이네. 그러면 구멍이 1개 있는 구와 같겠네? 구멍이 1개 있는 구와 같다. 이렇게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뭐 이렇게 그냥 D는 1, 2, 3 집어넣으면 이해가 갑니다, 얘가. 자, 그렇게 지금 몇 문단까지 읽은 거죠? 1, 2, 3, 4. 3문단까지 읽은 거죠? 1, 2, 3. 3문단까지 읽었고요. 이제 4문단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게다가 차수가 각각 D와 E인 두 평면 곡선 ZF와 ZG는 중복도를 고려하면 항상 DE계의 점에서 만난다는 배주 정리 또한 성립한다. 자, 게다가가 나왔으니까 어때요? 앞에서 나온 거에 뭐가 덧붙여지겠죠? 앞에서 뭐 ZF의 그러니까 F의 차수가 D일 때 ZF가 뭐 어떤 ZF가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게 나왔잖아요. F의 차수에 따른 ZF가 어떻게 되는지. 뭐 근데 게다가니까 거기에 덧붙여서 뭐가 나오겠죠. 그래서 차수가 D와 E, 게다가 차수가 각각 D와 E인 두 평면 곡선 ZF와 ZG는 중복도를 고려하면 항상 DE계의 점에서 만난다는 배주 정리 또한 성립한다. 자, 이게 일단 조금 더 읽어보고 설명해볼게요.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원과 직선 또는 원과 원의 관계는 경우가 많고 복잡하지만, 자, 여기까지 읽을게요. 자,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어때요? 원과 원? 이거 진짜 복잡합니다. 이게 아마 정석에 나왔을 텐데, 원과 원의 관계. 난리도 아니에요, 막. 원과 원이 뭐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죠. 아니면 외접할 수도 있죠. 내접할 수도 있죠. 안 만나는데 서로 그러니까 작은 원이 큰 원 안에 들어있어서 안 만날 수도 있죠. 아니면 그냥 아예 따로 떨어져 있어서 안 만나는 걸 수도 있죠. 뭐 외접, 내접 그러니까 접하는 경우도 외접하는 경우 있고 내접하는 경우 있죠. 뭐 다 얘기했나요? 하여튼 지금 원 두 개만 만났는데 이렇게 복잡하다는 거예요. 또 보세요. 원과 직선도 어때요? 원과 직선도 복잡하죠. 원과 직선도 안 만날 수도 있고 접할 수도 있고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꽤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복소기하학과 대수기하학에서는 중복도를 고려한다면 2차 곡선과 1차 곡선은 항상 두 점에서 만나고 2차 곡선과 2차 곡선은 항상 네 점에서 만난다. 대박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2차 곡선과 1차 곡선? 지금 보세요. 예를 들어서 2차 곡선과 1차 곡선 지금 이게 대응되는 거죠. 원과 직선 2차 곡선과 1차 곡선이고 대응되는 거예요. 지금 원과 원이 2차 곡선과 2차 곡선 이렇게 대응되게 누가 썼는지 글을 정말 잘 썼어요. 제가 쓴 글인데. 자, 이게 지금 생각해보면 예를 들어서 포물선과 포물선이 만난다고 생각해봐요.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그냥 난리도 아닙니다, 이거는. 몇 개 점에서 만날지 알 수가 없어요. 뭐, 정말 경우가 너무 많아요. 안 만날 수도 있고요. 뭐, 접할 수도 있고, 한 점에서 만나서 접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뭐,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세 점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뭐, 네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뭐, 난리도 아니에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복소 기하학과 대수 기하학에서는 어때요? 중복도를 고려한다면 2차 곡선과 2차 곡선은 항상 네 점에서 만난다? 이건 진짜 엄청난 겁니다. 차수가 D랑 E 두 평면의 곡선이 있으면 항상 D개의 점에서 만난다는 이 배주 정리? 이건 진짜 엄청난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이런 엄청난 정리를 알 수 있는 그런 사문단이었죠. 그러니까 중복도를 고려한다는 게 아마 그런 의미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차수가 n인 일반수 다항 방정식의 해는 n개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중근도 있잖아요. 중근을 고려하면 n개이다. 이런 느낌일 거예요. 중복도를 고려한다는 게 중근을 고려하면 n차 방정식의 해가 n개다. 이런 느낌과 비슷한 걸 겁니다, 아마. 저도 잘은 모르지만.
그래서 마지막 5문단인가요? 지금 총 5문단이요? 지금 5문단 읽고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소기하학과 대수기하학에서는 유클리드 기하학과는 달리 이러한 강력한 이론들을 전개해낼 수 있다. 현대의 수학자들이 유클리드 기하학이 아닌 복소기하학과 대수기하학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은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복소기하학과 대수기하학에서는 정말 강력하잖아요. 대주성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차수가 D라는 이면 무조건 D 계정에서 만난다. 정말 강력하죠. 또 어땠어요? F 차수가 D면 ZF는 종수가 2분의 D만 쓰인 콤팩트 D만 공면이 된다? 너무 강력한 이론들이죠. 유클리드 기하학이랑 비교해보면 너무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유클리드 기하학과는 달리 이렇게 써있죠. 그래서 현대 수학자들은 어때요? 유클리드 기하학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저도 참 옛날에 경식 기하 공부하면서 막 그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경식 기하를 공부하는데 요즘 수학자들이 이런 거 안 한대요. 막 논증 기하 열심히 공부하는데 요즘 수학자들이 이런 거 연구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왜 연구를 안 하지?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걸 공부하면서 이래서 안 하는 거구나. 이래서 그런 경식 기하 막 경식에 나오는 논증 기하 이런 거 연구 안 하는 거구나. 이런 강력한 이론을 전개할 수 있으니까 복소기하학, 대수기하학 뭐 이런 거에선 이런 강력한 이론들을 전개할 수 있으니까 현대 수학자들이 유클리드 기하학이 아니라 복소기하학과 대수기하학에 큰 관심을 보이는 것이구나. 이런 관점에서 보면 당연한 일일 것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그림을 맞췄는데 자, 그럼 한 가지만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 비문학 문제를 풀 때 사실 비문학 짐을 다 읽었어요. 이렇게 쭉 다 읽었어요. 이렇게. 근데 쭉 다 읽었다고 문제 풀 때 그게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 그렇게 되면 아마 우리가 다 공부를 너무 잘하겠죠. 그냥 글 읽기만 해도 다 들어오는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잘 찾아갈 수 있어야 돼. 이게 어디서 여기. 바로 빨리빨리 찾아갈 수 있어야 돼. 그럼 어떻게 되냐면 각 문단의 성격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각 문단의 성격에 대해서. 첫 번째 문단 어때요? 서론이죠, 서론. 서론. 각 문단의 성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거 서론 묻는 거네. 한번 서론으로 바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 어때요? 물론 뭐 시험 시간 이걸 쓰긴 좀 그렇죠. 저는 안 쓰긴 한데 사실 그래서 전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이런 거 잘 안 쓰긴 하는데 쓰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서론이고 여기는 유클리드 기하학에 대한 내용. 그 다음 3문단은 복소기하학과 대수기하학에 대한 내용이죠. 엄청 복잡하게 ZF에 대한 설명, 이렇게 복잡하게 쓸 필요가 없이, F의 차수가 D일 때, ZF에 대한 설명. 이렇게 복잡하게 쓸 게 아니라, 그냥 복소기하학과 대수기하학, 이 정도 써놓으면 된다는 것이죠. 사실 쓸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 볼 때 쓰는 게 잘 만드시는 분들은 쓰셔도 되는데, 그러니까 단순히 이 정도 기억만 해도 되잖아. 3, 4문단은 복소기하학이랑 대수기하학 얘기였지. 2문단은 유클리드 기하학 얘기였지. 1문단은 서론 얘기였지. 마지막은 결론이죠. 마지막은 결론 얘기였지. 응. 그 정도만 생각을 해두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근데 간단히 그냥, 이 문단은 유클리드 기하학에 대한 내용이었지. 유클리드 기하학 나오면, 이 문단으로 가야겠다. 3, 4문단 복소 대수 기하학에 대한 내용이었지. 그럼 그런 얘기 나오면 여기로 가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게 빨리빨리 찾아가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가 지문을 읽고 모든 걸 다 기억하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대충 뭔가 네이밍을 해둬서 명문단은 이거 내용이었지. 대충 빨리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데 그러려면 문단을 읽으면서 이 문단은 이거에 대한 내용이니까 이런 얘기 나오면 여기를 찾아가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읽으면서.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 풀러 가기 전에 한 가지 얘기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문학 문제를 푸는 마인드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비문학 문제를 푸는 마인드. 사실 이거 비문학 문제뿐만 아니라
언어 영역의 문제 있죠. 언어 영역의 문제. 언어 영역의 문제라면 뭐 토플, 토익 뭐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한국어 능력 시험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뭐 KBS에서 하는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건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건 넘어가고 뭐 토플, 토익, 뭐 탭스 이런 영어 시험들 뭐 아니면 수능 영어도 될 테고 뭐 수능 국어에 뭐 비문학 문학 다 된 얘기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언어가 또 뭐가 있을까요? 하여튼 뭐 중국어도 시험이 있으니까 뭐 중국어 시험도 있고 뭐 일본어도 뭐 시험이 있죠. 뭐 각 언어들마다 뭐 시험이 있으니까요. 하여튼 어떤 언어 문제를 푼다는 마인드는 어때야 되냐면 지문에 있는 거 말 바꾸기 이거요. 아 이게 참 중요한 마인드입니다. 지문에 있는 거 말 바꾸기. 결국 지문에 있는 거 말 바꾸는 거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문 1번 문제 있죠.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아니 근데 이거 이 문제를 냈는데 예를 들어서 지문에 있는 말 그대로 갖다 써요. 예를 들어서 뭐 1분의 첫 번째 문장 1번에 갖다 놓고 막 두 번째 문장을 막 2번에다 갖다 놓고 이게 1번 막 이게 2번 이렇게 갖다 놓으면 이러면 누가 못 풀겠어요? 아 뭐 1분 안에 1번 문장 그대로 갖다 놨네. 2번 문장 그대로 갖다 놨네. 이러면 누가 못 풀겠어요? 그 그렇게 되지 않도록 좀 말을 바꾼다는 거야. 그래야 좀 풀기가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문학 문제를 푸는 마인드는 이거 어차피 지문에 있는 거 말 바꾸는 그런 문제네. 문학도 마찬가지고. 어떤 언어 영역의 시험을 볼 때는 항상 이런 마인드가 되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런 마인드를 장착하면서 한번 1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거 대박이에요. 원래 일치하는 것을 내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수능 문제를 보니까, 이번에 수능에 비문학, 이제 독서 제외하고 새 세트가 나왔잖아요. 새 지문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 가나 해가지고 두 지문 같이 있는 거 빼고, 나머지 두 지문에서 모두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내야겠구나. 원래는 일치하는 것을 내려고 했는데. 이런 수능과의 연계성까지. 누가 문제를 냈는지 정말 잘 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40분 동안 떠드니까 쉽지 않네요. 자, 한 20분 정도, 그 정도 더 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복소 평면의 변수는 3개다. 복소 평면? 복소? 복소 기억, 대수 기억 어디 있어요? 3, 4문단, 3, 4문단으로 가야겠네. 이런 생각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3, 4문단 가봅시다. 복소 평면의 변수는 3개이다. 아까 우리 얘기했었죠. 공간을 콤팩트하여 다루게 되면 복소 평면 대신 복소 상향 평면이 얻어지면 변수가 하나 늘어나서 3개가 된다. 이제 좀 색깔은 다른 걸로 해볼까요? 뭐 빨간 걸로 해볼까요? 공간을 콤팩트화해 다루게 되면 복소 평면 대신 복소 상향 평면이 얻어지면 변수가 하나 늘어나서 3개가 된다잖아. 변수가 하나 늘어나서 3개래. 변수가 하나 늘어나서 3개. 지금 복소 평면에서 복소 상향 평면으로 갔는데 이렇게 갔는데 변수가 하나 늘어나서 3개가 된 거면 어때요? 복소 상향 평면 3개인데 복소 평면 몇 개요? 2개라는 거죠. 그래서 복소 평면의 변수는 2개네. 틀렸다는 것이 1번이죠. 답은 나왔지만 2, 3, 4, 5번 답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낸 문제니까. 또 아깝잖아요. 1번 찍고 넘어가기가 아까워요. 물론 실전에서는 어때요? 1번 찍고 넘어가죠. 1번 너무 확실하잖아. 복소 평면의 변수가 3개? 말도 안 돼. 실전이었으면 1번 찍고 넘어가야 되지만 이렇게 분석해 볼 때는 하나하나 다 뜯어봐야 되는 거죠. 또 제가 낸 문제인데 또 분석 안 하고 가면 아까우니까요. 자, 2번 봅시다. F의 차수가 5이면 ZF의 기하학적 형태는 6개의 구멍을 가진 구와 동일하다? 어? 이게 이게 미스가 있네요, 지금. 이게 복소 기하학과 대수 기하학에서라는 말이 빠졌네요, 이거.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는 이거는 좀 이거는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되는데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이런 좀 선제 미스가 있었네요. 이게 복소 기하학과 대수 기하학에서 3번을 이렇게 잘 냈는데 4번도 잘 냈거든요.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근데 이번에 그게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자, 이번에도 복수 기하과 대수 기하에서 F의 차수가 5이면 ZF의 기하학적 형태는 6개의 구멍을 가진 구와 동일하다. 이렇게 선지를 보게 되면 어때요? 복수 기하과 대수 기하이니까 3, 4문단에 있겠죠. 3, 4문단에. 그리고 차수가 5래요. 차수가 5니까 있어요. 여기서 차수가 5면 F의 차수가 D면 ZF는 동수와 G인 벡터리만 공면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2분의 D-1, D-2를 한번 계산해 봐야겠죠. 2분의 D-1, D-2 이렇게 계산을 해야겠죠. 그러면 몇이 나오냐면 4 곱하기 3을 2로 나눈 거니까 6이 나오죠. 그럼 6이 나오네요. 전대 보면은 말을 보면은 F 차수가 5면 ZF는 동수가 6인 콤팩트 리만 공면이 되는데 동수가 6인 콤팩트 리만 공면의 기하학적 형태는 구멍이 6개 있는 구와 같다? F 차수가 5이면 ZF의 기하학적 형태는 6개의 구멍을 가진 구와 동일하다? 네. 잠깐 무슨 소리가 나죠? 네. 자, 동일하다 맞는 얘기죠. 기하학적 형태가 구멍이 그러니까 다시 잠깐 무슨 소리가 났어 지금. 네,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 차수가 5이면 ZF는 종수가 6인 콤팩트 리만 공면이 되는데 이 종수가 6인 콤팩트 리만 공면의 기하학적 형태는 구멍이 6개 있는 구와 같다. 그러면 6개의 구멍을 가진 구와 동일하다? 똑같은 말이네요. 지금 지문에 있는 거 말 바꿨죠. 지문에 있는 거 말 바꿨어요. 제가 바꿨죠. 이게 조금씩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바꾸는 거는 사실 쉬운 겁니다. 단순한 말 바꾸기. 이런 거 단순한 말 바꾸기죠. 추론은 좀 어려워요. 좀 복잡한 말 바꾸기. 자, 그래서 지금 말을 조금 바꿨죠. 여기서 어떻게 나왔었냐면 구멍이 쥐게 있는 구와 같다 이렇게 나왔었는데 6개의 구멍을 가진 구와 동일하다. 살짝 말 바꿨죠. 자, 어쨌든 맞는 말이죠. 그래서 복수 기하학과 대수 기하학에서 요 말이 빠져서 이게 너무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비문학 문제도 지문에 있는 거 말바꾸기인데 두 가지로 이렇게 나뉜다는 거예요. 단순한 말바꾸기가 있고 방금 본 것처럼 그다음 추론이 있다는 것이죠. 1번 문제가 이 추론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선지가 쉬운 추론이었죠 사실. 자, 그 다음에 3번 복수기하학과 대수기하학에서 차수가 4인 평면 곡선 ZF와 차수가 9인 평면 곡선 ZG는 중복도를 고려했을 때 항상 36개의 점에서 받는다? 딱 봐도 맞는 얘기죠. 4고 36 구구단을 외우고 있으면 바로 풀 수 있는 문제죠. 자, 뭐였죠? 배주 정리. 내가 참 엄청난 정리하고 진짜 엄청난 거라고 얘기했었죠. 엄청 강력한 정리다, 대박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배주 정리죠. 차수가 4인 거랑 9인 거니까 중복도를 고려했을 때란 말까지 깔끔하네요 이거. 항상 36개 점에서 만난다? 맞는 얘기네요. 그 다음에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지금 다 잘 써놨는데 2번에서 안 써가지고 죄송합니다. 자,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유클리드 기하 어디요? 2문단이네. 2문단 3차 곡선 ZF의 기하학적 형태가 78가지 발견되었다. 뉴턴은 72개의 기하학적 형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이후 6개의 추가적인 형태가 또 발견되었다. 72 더하기 6이네. 그래서 78? 맞는 말이네요. 유클리드 공간에서의 연구의 한계는 5번 유클리드 공간에서의 연구의 한계는 복수 사용 평면에서 연구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뭔가 이거는 서론에 나올 법한 얘기죠. 서론에 나올 법한 얘기죠. 그럼 서론 가야겠네요. 서론 가야겠네요. 서론에 뭐가 나와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수 기하학과 대수 기하학과 같은 새로운 종류의 기하학이 필요하다. 근데 이가 뭐였어요? 이를 해결하는데 이가 뭐였어요? 유클리드 그러니까 평면 곡선의 기하학적 형태를 분류해낸 일이잖아요. 이게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유클리드 기하학에서는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새로운 종류의 기하학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유클리드 공간에서 연구의 한계, 이게 뭐예요? 이거죠. 분류하기 어려운 거. 이게 유클리드 공간에서의 연구의 한계고. 말 바꾼 거예요, 이것도. 그 다음에 복소 사용 평면에서 연구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복소 기하학과 대수 기하학과 같은 새로운 종류의 기하학이 필요하다. 근데 복소 사용 평면에서 연구는 똑같은 건가? 자, 봅시다.
복소 기하학과 대수 기하학은에서는 복소 평면에서 발생하는 기하학적 현상을 연구하는 분야이다. 복소 평면. 근데 좀 지우고 공간을 컴팩트화해 다루게 되면 복수 평면 대신 복수 사용 평면이 얻어지면 맞네. 복수 사용 평면에서 연구가 복소 기하학과 대수 기하학에서의 연구. 그리고 필요성을 보여준다. 필요하다. 말 바꾼 거죠. 이건 약간 좀 추론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순한 말 바꾸기는 아니고 좀 추론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맞는 얘기다. 뭐 사실 이렇게 깐깐히 뜯어보지 않아도 대충 맞는 말이나 이런 생각이 들죠. 1번이 너무 아니잖아. 1번 찍고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사실 5번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1번 딱 찍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유클리드 기하학과 복소 기하학과 대수 기하학 둘 다에 해당하는 것은 참 이 문제도 사실 1번 문제는 내기 쉬워요. 그러니까 딱 뭔가 정해져 있잖아요. 사실 1번 문제로 첫 번째 문제로 이런 문제가 보통 나오니까 그냥 이거 내면 되지 않는데 이게 2번 문제 내려고 진짜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어떤 걸 내야 되나 3번도 고민 많이 했는데 2번도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됐는데 이것도 나름 괜찮죠. 이런 문제도 약간 수능 스타일이니까. 이번 문제도 수능 스타일 반영했다. 누가 냈는지 정말 잘 냈어요. 그래서 유클리드 기하학이랑 복소 기하학과 대수 기하학 둘 다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 그러면 어디 가야겠어요? 아마 2문단, 3문단, 4문단 이렇게 계속 봐야겠죠. 봅시다. 둘 다 해당하는 것은 유클리드 평면에서 일어난 현상에 대해 알아본다. 딱 봐도 아니요. 유클리드 기하학인데 딱 봐도 유클리드 기하학에 해당하는 내용이잖아요. 유클리드 평면인데 당연히 유클리드 기하학이죠. 2차 곡선과 1차 곡선은 중복도를 고려하였을 때 항상 두 점에서 만난다. 이건 복소 기하학과 대수 기하학이잖아요. 그쵸? 아까 어딨어요? 2차 곡선과 1차 곡선. 여기 있잖아요. 2차 곡선과 1차 곡선은 항상 두 점에서 만나고, 근데 이게 어디 얘기야? 복소 기하학과 대수 기하학이잖아요.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어땠어요? 유클리드 기하학. 원과 직선의 관계는 경우가 많고 복잡하지만, 이거는 복소 기하학과 대수 기하학 얘기구나. 그쵸? 이건 복소 기하학과 대수 기하학 얘기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거 어때요? 예를 들어서 좀 이게 지문 좀 제대로 안 읽혔어도 예를 들어서 수학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 뭐 유클리드 기하학에서는 당연히 안 되는 얘기인데 뭐 원이랑 그 직선이 무조건 두 점에서 만나? 당연히 안 되는 얘기잖아 하고 거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라도 좀 알면 유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변수가 실수값을 가질 수 있다. 자, 요게 답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조금 얘기를 해야 돼요. 변수가 실수값을 가질 수 있다? 자, 볼까요? 지금 뭐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좀 지문을 좀 지우고 살짝 지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가 너무 많이 나와서 지문이 너무 더러워져서 살짝 지우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수가 실수값을 가질 수 있다. 이게 어디 있죠? 변수가 실수값을 가질 수 있다. 유클리드 기하학에서는 어땠냐면 봅시다. 이게 변수가 이 한 문장으로 다 나와요. 변수가 실수값만을 가질 수 있는 유클리드 기하학과는 다르게 복소 기하학과 대수 기하학에서는 변수가 복소수 값을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 유클리드 기하학에서는 변수가 어때? 실수 값을 가질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복소 기하학과 대수 기하학에서는 어때요? 여기서는 어떤 값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복소수 값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사실 이건 좀 애매해요. 이게 이 복소수 사실 복소수 집합 그러니까 실수 집합 복소 집합 포함하잖아요. 복소수가 실수까지 포함하는 건데 원래는 이게 아까 말했잖아요. 이 배경 지식에 대한 얘기. 이 정도면 배경 지식인가요? 좀 애매해요. 이게 수학 지문이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평가원이 만약에 수학 이 정도는 배경 지식을 볼 것인가? 이거 좀 애매하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근데 아마 안 된다고 할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지문에서 줘야 된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복소수는 뭐, 예를 들어서, 복소기하과 대수기하에서는 변수가 복소수 값을 가질 수 있다. 뭐 이러면서, 복소수는 뭐, 실수와 허수로 구성된다. 이런 걸 어디다 또 던져줘야 이런 문제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도. 왜냐면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수학 분야는 뭔가 그런 게 없어요. 뭐, 이 정도 상식으로 알아야지. 이런 게 없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막, 수포자들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수학은 좀, 뭐랄까, 상식으로 여겨지지가 않아요. 수학은 확실히 뭔가 다른 분야에 비해서 좀 상식으로 여겨지지 않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확실히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복소수가 실수를 포함하는 거 정도는 상식인가? 아마 평가원이 문제를 낸다면 안 된다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수학이 안타깝죠. 아니 복소수가 실수를 포함하는 게 이게 상식으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이 정도는 지문에 명시해줘야 된다 막 이럴 것 같아요. 확실히 수학은 뭔가 진입장벽이 높아서 그런지 좀 상식으로 여기지 않는 뭔가 단순한 것들도 상식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아마 만약에 수능이 이런 지문을 낸다면 복소수 그러니까 실수가 복소수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복소수가 실수를 포함한다. 이런 얘기를 아마 지문에 좀 던져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이런 선지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쨌든 유클리드 기하학에서는 변수가 실수값을 가질 수 있고 복소기하과 대수기하학에서는 복소수를 가질 수 있는데 복소수에는 실수가 포함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둘 다 해당되는 거는 3번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볼게요. 공간을 콤팩트화해야 한다. 콤팩트화? 어디서 나왔죠? 콤팩트화? 여기서 나오네요. 공간을 콤팩트화하여 다루게 된다. 이건 복소기하과 대수기하학이네요. 현대 수학자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이건 딱 봐도 트렌드 선지 아닙니까? 딱 봐도 믿고 거르는 선지 아니에요? 믿고 선지 아니에요? 믿고 선지. 자, 근데 뭐 근거를 한번 찾아봅시다. 현대 수학자들이 관심 보이지 않는다? 현대 수학자들이 유클리드 기하학이 아닌 복소 기하학과 대수 기하학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은 이런 것좀 보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복소 기하학과 대수 기하학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거 틀릴 거죠.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확실히 틀릴 거죠. 일단 복소 기하학과 대수 기하학에 어때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니까 틀린 거죠. 근데 유클리드 기하학에는 관심을 보이는 건가? 좀 애매하죠, 이거. 유클리드 기하학에 관심이 있는 건가? 그건 좀 애매합니다. 사실 뭐 선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 뭐 그런 얘기는 안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뭐 유클리드 기하학에 현대 수학자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이런 선지는 아마 안 나올 거예요. 왜냐면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유클리드 기하학에 관심을 좀 보이긴 하는데 복소 기하학과 대수 기하학에 훨씬 큰 관심을 보여. 이러면 이렇게 그런데도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유클리드 기하학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근데 복소 기하학과 대수 기하학에 큰 관심이 있으면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고. 물론 아마 전자일 거예요. 유클리드 기하학에도 조금 관심은 있겠죠. 근데 하여튼 그런 건 이 지문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건 판단이 좀 어렵다고 봐야죠. 유클리드 기하학에 현대 수학자들이 관심을 보이는지는 좀 어렵다고 봐야죠. 자, 그래서 2번까지 해설을 했고 마지막 3번입니다. 지금 1시간이 다 되어갔는데 너무 힘들어 지금. 1시간 동안 강의를 하려니까 너무 힘듭니다. 자, 마지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및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거는 좀 안타까워. 이거는 제가 사실 이게 요즘 트렌드는 어떠냐면 뭔가 보기 어떤 상황을 주고 보기의 상황에 대해서 판단해라. 예를 들면 뭐가 있었죠? 뭐 유료분 지문이 9월에 나온 작년 9월이었나요? 유료분 지문 같은 경우 봐도 뭐 어떤 뭐 A 뭐 갑을병이 있었나요? 뭐 그래서 막 재산을 누구한테 뭐 상속을 했고 뭐 무상 처분을 했고 뭐 그랬을 때 뭐 그런 상황을 주고 뭐 판단하라는 얘기였죠. 뭐 이게 뭐 누구의 노력으로 그 값이 올라간 걸 때 뭐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뭐 지분은 얼마나 되는지 하여튼 어떤 상황을 주고 보기에 어떤 상황을 주고 윗결의 내용으로 그걸 판단해라. 요런 게 트렌드인데 이게 참 내기가 어렵더라고요. 이게 이 지문을 쏙다니까 그런 문제를 내기가 그런 보기 문제를 내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트렌드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이런 보기 문제를 내봤습니다. 그래도
문제 퀄리티 자체는 좋아요. 요즘 트렌드가 아니어서 그렇지. 문제 퀄리티 자체는 열심히 내서 괜찮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및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런 않는 애, 이런 밑줄 긋는 이런 퀄리티까지 정말 세세한 것까지 다 살렸어. 제가 진짜 이 양식까지 막 열심히 찾아보면서 도대체 글 양식은 어떤 걸 써야 되나? 양식도 막 검색해서 다운로드 받아서 한 거고 또 글꼴은 또 어때야 되는가? 이것도 열심히 찾아서 하여튼 수능 그 시험지처럼 하려고 문제도 수능 문제처럼 내려고 노력을 하고 또 그 양식도 이 형식도 수능 국어 문제처럼 하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문제도 3번 사실 반영이 잘 안 되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수능 문제랑 비슷하게 하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읽어봅시다. 보기 가. 두 입체 도형 사이에 위상 동형 사상이 존재할 경우 두 입체 도형을 위상 동형이라고 한다. 이를 쉽게 설명하면 한 입체 도형을 찢거나 붙이지 않고 구부리거나 늘려서 다른 입체 도형으로 변형할 수 있다면 두 입체 도형이 위상 동형이 된다. 위상수학에서 두 입체 도형이 같다는 두 입체 도형이 위상 동형임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구멍이 한 개인 구는 흔히 우리가 아는 도넛의 기하학적 형태와 위상 동형이다. 참 어렵죠. 그러니까 아마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좀 어디서 들어봤다 그러면 이건 내가 알던 얘기네. 사실 꽤 유명한 얘기죠. 제가 참 그림을 참 못 그리는데 이게 참 저도 참 아쉬워요. 그림을 좀 잘 그렸으면 좋겠는데 정말 그림을 못 그린다면 그래도 그려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런 위상수학 얘기할 때 맨날 나오는 그림인데 이게 도넛이 이렇게 있죠. 도넛. 이게 도넛은 아닌데. 어떻게 그려야 되지? 하여튼 모르겠어요. 도넛이랑 하여튼 머그컵은 어떻게 그리죠? 머그컵. 머그컵은 또 어떻게 그리죠? 이거 참 곤란한데요. 머그컵을 어떻게 그리죠? 이렇게 되나? 머그컵은 좀 심각합니다 지금. 뭔가 좀 근데 발전시킬 방법이 생각이 안 나요. 이게 도넛을 이게 좀 약간 입체적으로 그려야 되나? 이게 어떻게 되지? 참 하여튼 모르겠네요. 하여튼 도넛과 머그컵이 위상 동형이다. 위상 동형이 아마 이렇게 쓸 거예요. 호메오피카다. 이 표시가 맞겠죠? 하여튼 도넛과 머그컵이 위상 동형이다. 이게 아주 유명한 얘기잖아요. 어차피 구멍이 한 개니까 위상 동형이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빨대의 구멍은 몇 개인가? 이것도 유명한 얘기죠. 참 이게 그림을 좀 잘 그리고 싶은데 그림 그리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그림 잘 그리시는 분들 보면 진짜 부러워요. 하여튼 빨대의 구멍은 몇 개인가? 그래서 위상수학적으로 보면 한 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들어보신 분이라면 좀 이해하기 쉬울 수도 있겠죠. 이게 바로 배경지식이라는 겁니다. 좀 알면 편하다라는 거죠. 근데 몰라도 풀 수는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두 입체 동영상이 위상 동영사상? 위상 동영사상이 뭐지?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런 게 존재하나 보다, 이러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위상 동형이라고 한대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되는 거예요. 이를 쉽게 설명 또 해주잖아요. 한 입체 도형을 찢거나 붙이지 않고 구부리거나 늘려서 다른 입체 도형을 변형할 수 있다면 지금 이런 거예요. 도넛이 이렇게 있는데 도넛이 있죠. 도넛이 있는데 도넛을 찢거나 붙이지 않고 구부리거나 늘려서 다른 입체 도형을 변형할 수 있다면 지금 도넛에서 머그컵으로 갈 수 있다면 그러면 그 입체 도형이 위상 동형이 된대요. 그런 거구나. 그런가 보다 하면 되는 거예요. 위상수학에서 두 입체 도형이 같다는 두 입체 도형이 위상 동형임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지금 어때요? 같다란 말이랑 위상 동형이란 말이랑 똑같은 거구나. 그쵸? 어때요? 그럼 얘네 바꿔 쓰겠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지금 아까 뭐라 그랬어요? 지문학 문제를 푸는 마인드가 뭐라 그랬어요? 지문에 있는 거 말 바꾸기. 이를 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같다랑 위상 동형, 두 입체 도형이 같다는 두 입체 도형이 위상 동형임을 의미한다.
같다는 위상동형이다랑 지금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면 얘네 말 바꿔 쓰겠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를 들어 구멍이 한 개인 구는 흔히 우리가 아는 흔히 우리가 아는 이거 왜 적었을까요? 흔히 우리가 아는 자 이게 도넛도 사실 제가 정말 그림 그랬지만 요렇게 안 생겼을 수도 있잖아요. 요런 도넛처럼 안 생겼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정말 되게 생각을 많이 한 거죠. 예를 들어서 도넛 그냥 구멍이 한 개인 구는 도넛의 기하학적 형태와 위상동형이다. 그럼 뭐야 도넛이 뭐 저렇게만 생겼어?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물론 대부분의 도넛은 이렇게 생겼죠. 그렇지만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럼 도넛의 그림을 줘야 되나? 사실 그렇게 주는 게 제일 깔끔하죠. 근데 도넛에 그림을 넣기 귀찮은 거예요. 그림 찾아서 넣기 귀찮아서 그냥 흔히 우리가 아는 그러면 이 정도면 되겠지 하면서 좀 더 엄밀하게 하려고 좀 더 정확하게 하려고 흔히 우리가 아는 도넛의 기하학적 형태와 위상 동형이다 이렇게 적어줬습니다. 그래서 구멍이 한 개인 구랑 흔히 우리가 아는 도넛의 기하학적 형태도 구멍이 한 개니까 위상 동형이다. 뭐 구멍이 한 개인 구를 뭐 구부리거나 늘려서 흔히 우리가 아는 도넛을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상 동형이구나. 예를 들어 이런 거 나오면 예시를 들어주는 거니까. 예를 들어주는 건 사실 되게 좀 고마워해야 돼요. 그 예를 뭐 예시가 나와. 그러니까 피곤할 게 아니라 예를 들어주는 건 되게 고마운 거예요. 왜냐면 사실 원래 내용이 되게 어려운 내용이 나오면 진짜 예시가 되게 고맙거든요. 예시는 이해를 돕는 거예요. 예시 원래 기능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수능 문제에서도 특히나 저는 영어에서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영어에서 막 for example 이러면서 예시가 나오잖아요. 그럼 진짜 고마운 거예요. 어려운 지문인데 예시가 쉬운 경우도 많다니까요. 예시가 좀 쉽게 쓰이는 경우도. 그러면 예시를 보고 이런 얘기였네. 이렇게 진짜 이해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시는 그러니까 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되게 어려운 용어로 써있는데 예시는 아무래도 예시다 보니까 쉬운 영어로 써있는 경우가 많았어. 예시를 보고 이런 얘기였네 하는 경우가 많아서 뭐 예시는 되게 고마운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를 풀 때. 그다음에 나를 읽어볼게요. 나가 바로 뭐예요? 요즘 트렌드 뭐예요? 수리적 사고죠. 수리적 사고. 수리적 사고. 입체 도형의 오일러 지표는 점의 개수와 면의 개수를 더한 것에 선의 개수를 뺀 것으로 정의된다. 입체 도형이 구멍이 n개인 구와 위상 동형이면 오일러 지표는 n이 클수록 더 작다. 지금 입체 도형의 오일러 지표가 어떻게 정의된대요? 점의 개수와 면의 개수를 더해서 선의 개수를 뺀 거다. 원래는 어떻게 했어? 원래는 수학책을 많이 본다면 어떻게 나오겠어요? v-2 플러스 f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v가 아마 점이고 e가 선이고 f가 면이고 뭐 그럴 텐데 하여튼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오일러 지표는 v-2 플러스 f다. 이렇게 나왔을 텐데 수능 국어 지문이니까 그렇게 낼 수는 없는 거죠. 수식을 막 적기는 좀 그렇고 이제 다 말로 풀어서 적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낼만 하니까 평가원 분들 진짜 꼭 이 말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영상을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수리적 사고 문제를 내기가 기가 막히게 좋으면서 이런 수학 지문을 내면 또 그러면 수식을 내야 되죠. 수식을 지문에다 쓸 수는 없는데 보기에다 수식을 쓸 수는 없는데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뭐야 그냥 나 풀어서 쓰면 되는 거잖아 수식을 이런 생각을 하면 충분히 낼만하다라는 거예요. 수학 지문도 진짜 수학 지문이 좀 수능 꼭 나왔으면 좋겠어요. 올해 수능이 아니더라도 하여튼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좀 교육청 모의고사에서 먼저 나와서 그 다음에 뭐 평가원까지 가거나 하여튼 좀 수학 지문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수리적 사고를 트렌드로 하면서 수학 지문은 안 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자, 하여튼. 자, 그래서 B-2 플러스 F. 자, 근데 입체 도형이 구멍이 n개인 구와 위상 동형이면 오일러 지표는 n이 클수록 더 작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일러 지표는 n이 클수록 더 작다. 클수록 더 작다. 뭐뭐 할수록 뭐뭐 하다. 이런 게 나오면 어때요? 수리적 사고잖아. 뭐뭐 할수록 뭐뭐 하다. 이런 게 나오면 바로 수리적 사고인 거야. 수리적 사고. 수리적 사고 묻고 싶은 거구나. 그래서 원래는 어땠냐면 원래 제가 뭘 보고 이걸 한 거예요. 원래는 이럴 거예요. 제 기억이 맞다면 V-2 플러스 F가 아마 2-2n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제 기억이 좀 확실하지 않은데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V-2 플러스 F가
2-2n이다. 그래서 구멍이 0개일 땐 n이 0이니까 b-2 플러스 f가 2죠. 우리가 흔히 아는 그 b-2 더하기 f가 2인 게 우리가 흔히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구멍이 없는 입체 도형. 그럴 때 v-2 플러스 f가 2인 거죠. 우리가 흔히 아는 경우. 하여튼. 근데 이런 수식을 써놓을 수는 없잖아요. 아니, 물론 쓰기도 해요. BIS 지문 같은 경우에. 뭐 이 정도 사실 단순한 수식이기 때문에 쓸 수도 있는데, 하여튼 뭐 BIS 지문 같은 경우에서 수식을 주기도 했고, 실제로. 근데 쓸 수도 있는데, 그래도 좀 수능 국어 지문인데, 이렇게 좀 이거를 좀 쓰기는 뭐 하니까. 그래서 다 말로 풀어 쓴 거죠. 또, n이, 오일러 짚은 n이 클수록 작다. 이런 또, 수리적 사고를 묻는 그런, 문장들, 이런 거 쓰는 거 좋아하니까. 평가원이 좋아하니까 다 말로 풀어 쓴 거예요. 물론 이렇게 식으로 줄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다 말로 풀어 썼습니다. 그래서 뭐 보면 이것도 지금 2-2n이니까 n이 클수록 당연히 작겠죠. 이 원래 지표가. 그 말을 이렇게 풀어 쓴 겁니다. 그래서 선지 5개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시간 11분이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진짜 굉장히 힘드네요 이거. 마지막으로 힘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복소기하학과 대수기하학에서 복소기하학과 대수기하학에서 f의 차수가 3이면 ZF의 기하학적 형태는 흔히 우리가 아는 도넛의 기하학적 형태와 위상 동형이다 라고 했는데, 자 그럼 복소기하학과 대수기하학이니까 어디 가야 돼요 이거? 3, 4문단 가야겠죠. 3, 4문단 계속 얘기하고 있네. 이게 여기서 계속 잘 써줬는데 지금 1번에 2번 선지에서 걸 안 썼네. 참 죄송합니다. 그래서 3, 4문단 가야겠죠. 3, 4문단 그쵸? 3, 4문단 가서 F의 차수가 3이면 지금 계속했잖아요. 계속했어요. 아까도 계속했는데 F의 차수가 3이면 ZF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뭐 계산할 필요도 없이 써줬네요. 기는 3이면 ZF의 기하학적 형태는 구멍이 한 개인 구와 같다. 그럼 구멍이 한 개인 구래요. 구멍이 한 개인 구와 같은데, 근데 흔히 뭐라고 써있어요? 흔히 우리가 아는 도넛의 기하학적 형태와 이상 동형이다. 흔히 우리가 아는 도넛의 기하학적 형태? 이거 가에서 봤는데? 흔히 우리가 아는 도넛의 기하학적 형태와 이상 동형이다. 뭐가? 구멍이 한 개인 구가. 그럼 맞는 말이네. 지금 어때요? 복소 기하학과 대수 기하학 대표 차수가 3이면 ZF의 기하학적 형태. 이거는 구멍이 한 개인 구와 같다고 했는데, 여기서 구멍이 한 개인 구와 같다 이랬는데, 그러면 또 구멍이 한 개인 구는 흔히 우리가 하는 도넛의 기하학적 형태와 이상 동형이다. 그럼 맞는 말이네요, 이 말이. 지금 좀 복잡하죠? 이런 거는 단순한 말 바꾸기 아니라 좀 추론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ZF 차수가 3일 때 ZF 기하학적 형태가 구멍이 한 개인 구와 같은데, 구멍이 한 개인 구는 흔히 우리가 아는 도넛의 기하학적 형태와 이상 동형이니까 그래서 맞는 말이네 라는 것이죠. 사실은 되게 수학적인 얘기인데, 지금 ZF의 기하학적 형태 있잖아요. ZF의 기하학적 형태, 이거랑 지금 뭐랑 위상 동형인가요? 위상 동형 표시가 이렇게 쓴 걸 텐데, 지금 뭐랑 위상 동형인 거냐면 지금 구멍이 한 개인 구, 그렇죠? 뭐라고 쓸까요? 구멍이 한 개인 구, 그렇죠? 이게 지금 위상 동형이잖아요. 그리고 이건 지문에 나온 거고, 그 다음에 구멍이 한 개인 구는 흔히 우리가 아는 도넛의 기하학적 형태. 도넛이랑 위상 동형이잖아요. 그러면 얘네가 성립한다고 ZF랑 도넛이랑 위상 동형인가? 이건 물론 맞아요. 맞는데 사실은 뭐 되게 수학적인 얘기인 거죠. 물론 맞겠죠. 왜냐면 뭐 구부리거나 느려서 다른 입체 도형을 변형할 수 있다면 두 입체 도형이 위상 동형이 된다는데, 뭐 얘네 둘이 되고 얘네 둘이 되면 되겠죠. 사실은 이것도 되게 수학적인 겁니다. 이게 항상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위상 동형의 경우가 아마 항상 될 텐데, 그러니까 모든
수학적인 그런 경우에 대해서 된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것도 사실 뭐랄까 밝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A랑 B가 위상 동형이고 B랑 C가 위상 동형이면 A랑 C가 위상 동형이다. 이게 당연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여기서는 뭐 이제 국어 문제 푸는데 그 정도 당연하게 뭐 구부리거나 느려서 다른 입체 도형을 변형할 수 있다면 또 입체 도형이 위상 동형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에이 뭐 되겠지. 뭐 굳이 이런 거까지 안 봐도 그냥 뭐 둘이 같으면 뭐 같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물론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데 수학적으로 이게 당연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는 다 막 증명을 해서 써야 되는 거다. 물론 여기서는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고 이런 거를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걸 부르는 말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A랑 B가 관계가 있고 B랑 C가 관계가 있을 때 A랑 C가 관계가 있다. 이게 뭐 추이성? 뭐 그렇게 부르나? 하여튼 잘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뭐 이걸 부른 이름이 있었을 텐데. 하여튼 이런 게 뭐 항상 성립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위상 동형인 경우에 성립하는데 뭐 항상 성립하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수학적으로 뭐 증명을 해야 되는 거죠. 쓰고 싶으면. 자, 하여튼 그 다음에 좀 2번을 봐야 되니까 조금 지우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종수가 3인 콤팩트 리만 공면의 기하학적 형태는 구멍이 3개 있는 구와 위상 동형이다. 이거는 쉽네요. 어땠어요? 아까 F의 차수가 D이면 Z의 종수가 G인 컴팩트 리만 공면입니다. 여기가 아니군요. 종수가 G인 컴팩트 리만 공면의 기하학적 형태는 구멍이 G에 있는 구와 같다. 종수가 3인 콤팩트 리만 공면의 기하학적 형태는 구멍이 3개 있는 구와 위상 동형이다. 지금 어때요? 지금 종수 완전 똑같잖아요. 여기까지 완전 똑같죠, 지금. 뒤에서 3대 입한 거 빼고는 완전 똑같잖아요. 그리고 위상 동형이다. 같다를 위상 동형을 바꿀 수 있다. 아까 말했잖아요. 같다를 위상 동형으로 바꿀 수 있다. 아까 얘기했잖아. 말을 아주 살짝 바꾼 거지. 이건 아까 말했던 뭐예요? 단순한 말 바꾸기에 해당하는 거죠. 단순한 말 바꾸기. 단순히 말 바꾼 거예요. 3번. 2번은. 2번 선지는. 그러니까 되게 쉬운 거죠. 점이 4개, 면이 4개, 선이 6개 있는 3면체의 오일러 지표는 2이다. 이것도 쉽네요. 봐봐요. 뭐라고 했어, 아까? 오일러 지표는 점의 개수와 면의 개수를 더한 것에 선의 개수를 뺀 것으로 정의된다. 근데 뭐예요, 오일러 지표를? 입체도형. 근데 3면체. 3면체는 입체도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오일러 지표는 점의 개수와 면의 개수를 더한 것에 선의 개수를 뺀 것으로 정의된다. 4. 점의 개수 4. 그리고 면의 개수 4. 그다음에 선의 개수 빼는 거죠? 6. 그럼 2. 2다. 맞네. 사실 이렇게 생각해봐도 맞는 거죠. 이 식을 봐도 맞는 거죠. V-2 더하기 F는 2-2n이다. 이 식으로 보면 맞는 거죠. 물론 이 식을 이제 보기에서 알려주지는 않지만 뭐 이런 상식을 알고 있다면 뭐 맞는 얘기죠. 하여튼 그래서 3번도 맞는 얘기구나. 이런 거 알 수 있는 거고. 사실 3번은 굉장히 쉬울 거죠. 그냥 뭐 대입만 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4번. 흔히 우리가 아는 도너식 기하학적 형태의 오일러 지표는 9의 오일러 지표보다 작다. 완전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수리적 사고. 그쵸? 완전 수리적 사고죠. 4번, 5번 이거 수리적 사고. 작정하고 낸 거예요. 수리적 사고 무조건 내야겠다 이런 마인드. 마침 너무 좋은 소재가 있었죠. 이 오일러 지표라는. 완전 수리적 사고잖아요. 자 봅시다. 흔히 우리가 아는 도넛의 기하학적 형태. 흔히 우리가 아는 도넛의 기하학적 형태. 자 볼까요? 도넛은 어때요? 도넛은 구멍이 몇 개요? n은 1이잖아. 구멍 한 개죠. 왜냐면 구멍이 한 개인 9는 흔히 우리가 아는 도넛의 기하학적 형태와 위상 동형이다 라고 했으니까 어때요? n은 1이잖아요. 그러면 9는 어때요? 9는 구멍이 없겠죠. 구멍이 0개인 9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오일러 지표는 n이 클수록 더 작다. 그죠? 근데 어떨 때? 입체 도형이 구멍이 n개인 구와 위상 동형이면 그쵸? 지금 어때요? 도넛은 흔히 우리가 아는 도넛은 뭐라 그랬어? 지금 몇 번째 미주신지 모르겠는데 구멍이 한 개인 구는 흔히 우리가 아는 도넛의 기하학적 형태 위상 동형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도넛은 구멍이 한 개인 구와 위상 동형이다. n이 1이구나. 9는 어때요? 구멍이 0개인 구와 위상 동형이겠죠.
n은 0이구나. n이 클수록 더 작대잖아요. 뭐가 더 큰 거예요, 그러면? 아니, 뭐가 더 작은 거예요? n이 클수록 더 작으니까 도넛이 더 작네요. 흔히 우리가 아는 도넛 기하학적 형태의 올려지표는 9의 올려지표보다 작다. 아, 맞네요. 그럼 답이 5번이겠네요. 5번이 왜 틀렸는지 한번 볼까요? 5번이 왜 틀렸는지 한번 볼까요? 복소 기하학과 대수 기하학에서 F의 차수가 4일 때의 ZF의 기하학적 형태의 오일러 지표보다 G의 차수가 5일 때의 ZG의 기하학적 형태의 오일러 지표가 더 크다. 아, 이게 또 여기서 살짝 미스가 있습니다. 요거를 좀 아쉬운데 G가 지금 좀 겹치죠. G가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죠, 여기. 응? 종수가 G 여기도 나오고 G 요 다항식에 G 쓸 때 G도 나오죠. 요걸 좀 변수를 요걸 H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요 G 대신에 H로 썼으면 좋았을 텐데 좀 겹쳐서 좀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보면 와, 이제 1시간 20분이네요. 아, 진짜 쉽지 않습니다. 자, 복소 기하학과 대수 기하학에서 F의 차수가 4일 때의 ZF의 직각적 형태의 올려 지표. 자, F의 차수가 4래요. 그러면 ZF 어떻게 돼 있어요? 2분의 그러니까 n이 어떻게 돼 있어요? n이 구멍이 몇 개요? 그러니까 구멍이 몇 개인 구합 이상도면이요? 여기 여기 대입하면 되겠죠. 여기 2분의 d-1 d-2 대입하면 되겠죠. 차수가 4니까 여기 대입하면 되잖아. 그쵸? 아, 3이네. 그 다음에 ZG 이건 어때요? n은 2분의 이번엔 5를 대입해야겠죠. 차수가 5니까 5-1 5-2 그럼 어때요? 4 곱하기 3을 일어나는 거 6이죠. 4 곱하기 3을 일어나는 거 6이죠. 그럼 어때요? 지금 오일러 지표는 n이 클수록 더 작다. 오일러 지표는 n이 클수록 더 작다? 그럼 어떤 거요? n이 클수록 더 작은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ZG가 더 작겠죠. n이 크니까. 근데 지금 어때요? f의 차수가 그러니까 ZF의 기하학적 형태의 오일러 지표보다 ZG의 기하학적 형태의 오일러 지표가 더 크다. 라고 했으니까 반대인 거죠. 아, 그러니까 틀렸네요. 참 까다롭죠, 이거. 그러니까 사실 수리적 사고로 문제를 내면 이렇게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 대단한 걸 묻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하라면 할 수는 있는 건데 이게 참 까다로운 거야. 아, 이게 막 머리를 막 굴려야 되는 거야, 막. 그러니까 수리적 사고 문제를 내면 자연스럽게 문제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대단한 걸 하는 건 아닌데 뭐 못할 건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는 있는 건데 뭔가 좀 이렇게 까다롭다는 거죠. 아무래도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틀리게 될 거고. 그래서 수리적 사고를 이제 좋아하는 겁니다. 물론 수리적 사고가 중요한 사고니까 문제를 내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되게 어려운 선지를 내기 좋으니까 수리적 사고를 묻는 선지를 내면 되게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렇게 요즘 트렌드가 수리적 사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만든 수학 비문학 지문에 대해서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처음에는 요즘 트렌드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또 배경 지식에 대한 얘기도 했었고요. 또 수학 지문을 좀 출제해달라 제발. 평가원이 이 영상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제발 수학 지문 좀 출제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었고 또 지문을 읽으면서는 1문단은 전체적인 글의 개요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1문단 좀 천천히 읽으면서 앞으로 글이 어떻게 전개될 건가 좀 생각을 해보고 네, 하여튼 1문단 그래서 잘 읽어야 된다. 좀 전체적인 글의 개요가 나오니까 좀 천천히 읽으면서 앞으로는 이런 글이 나오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읽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또 어때요? 글을 읽으면서 첫 번째 문단 서론에 대한 얘기네 이런 식으로 뭐 써도 좋고 쓰는 걸 좋아하시는 분은 써도 좋고 저같이 쓰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은 그냥 적당히 기억해두면서 아니면 난 서론에 대한 얘기구나 뭐 엄청 대단한 걸 쓰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가볍게 서론에 대한 얘기구나 이 문단 유클리드 기하 그럼 유클리드 기하 나오면 어디로 가면 이 문단 가면 되겠죠. 3문단 4문단 복수 기하랑 대수 기하 얘기네 가볍게 기억해두면 아니면 가볍게 써두면 복수 기하 대수 기하 나오면 이렇게 가면 되겠죠. 5문단 결론이네 결론에 대한 얘기다면 또 결론을 가면 되겠죠. 하여튼 이런 식으로 각 문단에 대한 뭔가 정보를 메모해 두거나 아니면 가볍게 기억을 해두면 이러면 되게 문제 풀 때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지문에 있는 걸 다 기억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풀면서 적당히 좀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다 기억할 수는 없으니까. 찾아볼 때, 이 문단, 그러니까 이런 내용, 이 문단에 있었지. 그러니까 각각의 문단은 무슨 내용이 있는지 알면은 찾아가기가 되게 유리하다는 겁니다. 이 내용은 여기를 찾아가면 되는구나. 이 문단을 찾아가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되게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 문단에 대한 그런 간단한 좀 기억을 해두기. 각 문단이 뭐에 대한 얘기였는지 간단히 기억해두기 아니라 써두기.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또 비문학 문제를 푸는 마인드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죠. 그냥 지문에 있는 거 말 바꾸는 거고. 비문학 문제뿐만 아니라 뭐 토플이든 토익이든 언어와 관련된 시험에서 항상 적용되는 거라고 또 말씀드렸고요. 또 이런 지문에 있는 거 말 바꾸기는 단순한 말 바꾸기와 추론 이렇게 나뉘었었는데 단순한 말 바꾸기는 되게 쉽죠. 그냥 말만 살짝 바꿔놓은 거니까. 추론은 좀 어렵죠. 좀 복잡하게 말을 바꿔놓은 거니까 막 이것저것 관계 따지면서 말 바꾼 거니까. 추론은 어렵죠. 자, 그래서 문제도 풀어봤죠. 뭐 1번 답은 1번이었고요. 복수 평면 변수는 2개였죠. 2번은 3번이었고 유클리드 기하학은 실수값을 가질 수 있었고 복수기하학과 대수기하학은 복수수 값을 가질 수 있었고요. 3번의 답은 5번이었죠. 이 수리적 사고를 막 되게 복잡하게 생각을 해서 풀어야 되는. 그래서 답은 5번이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만든 비문학 지문을 1시간에 26분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한번 해설 강의를 한번 찍어봤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들으신 분이 있다면 정말 감사드리고 발표, 이 해설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